앉아서 할 거예요. 앉아서. 자, 고전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고전을 읽었던 느낌 뭐 이런 걸 갖다가 발표를 좀 해보시죠. 발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발표하면 좋겠죠. 그냥 순서대로 딱 돌아갈게요. 그럼 쭉 이렇게 갈 테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고전 읽을 때는 원문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자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현재 배우고 있는 지식과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어떤 면 때문에 여러 가지 책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용이 전해지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에 대한 또 잠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뭐 질문이나 이야기할 것들 한 서너 사람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할까요? 네. 고전을 안 읽고 한의학을 공부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한의학은 수천 년간의 지식이 고전을 통해 축적이 되어 있고 수천 년에 걸친 임상 내용이 다 고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고전을 안 읽고 어떻게 한의학을 공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당연히 하나만 읽고 그거를 기준으로 맹신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한의학을 공부하는 건 당연히 그건 아닌데 그냥 검정 배우고 공신력 있다고 여겨지는 고전을 여러 권 읽어보고 비교도 하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점점 지식 확장해 나가고 경우의 수를 넓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남 발표하는데 열심히 두드리고 하면 좀 소음이 들어가면 좀 그러겠죠. 좀 워드 치는 것도 좀 조심해서 좀 쳐주시고요. 네, 마이크 뒤로 주시죠. 한의학 고전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한의학 고전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기에 이를 통해 한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 의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학 고전은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네 명 하고서 또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또 하죠. 네.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의학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한자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문맥을 알아야 고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전의 내용이 까다로운 부분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고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발표 때 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화학습을 하는 게 필요했다고 봤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번역에 도움도 받고 고전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 고전 속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뭐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기서 중요한 게 많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수업 내용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달라지죠. 처음에 그냥 책에 동의보감에 중요한 거 아주 좋은 것도 많이 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에까지 가기는 뭐 동의보감이라는 것도 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뭐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뭐 한의학 개론처럼 동의보감 개론처럼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고전 속에 보면은 각자 그 저자들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
어떤 의학에 관련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밝혀냈으니까 그런 책들을 갖다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현대 나온 교과서를 갖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점점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보면은 점점 한의학답지 않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보면 좀 이걸 갖다 한의학이라 말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뭐 동의보감이 뭐 한의학이 정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동의보감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 증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처방만 쭉 나열되어 있고, 근데 과연 그 처방도 지금 쓰면 그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과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대로 처방을 하면은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동의보감 나와 있는 처방대로 처방을 하면은 뭐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둘 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동의보감에 어떤 처방이 많이 나와 있었죠. 뭐 먼저 대변할 때도 대변에서 나왔던 처방들,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의 그대로 써먹어도 환자가 비슷한 환자가 있어서 그대로 써먹었을 때 효과가 과연 좋을까, 아니면 효과가 없을까? 누가 좀 이야기하고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 해요. 저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쭉 나오고 처방이 여러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증상만 보고 처방을 쓰는 거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증명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보적인 수준에서 두통엔 타이레놀처럼 뭐 월경부소에는 개지복용환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득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철저하게 읽어보고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변증한 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 한방병리학에서 알려주는 팔간변증이나 장부변증 등을 철저하게 해서 처방을 쓴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증상만 보고 대증 치료한다면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 증상에 처방만 나왔나요? 동의보감도 나름대로 변증이 돼 있지 않나요? 네, 변증이 돼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지금 현대 한방병리학 진단학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 쉽게 돼 있지 않고 줄글로 되어 있어서 그건 이제 책을 이 줄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놔야죠. 그거는 우리 몫이죠. 책에서 쫙 써놨으니까 그 써놓은 걸 갖다가 그걸 분석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마인드맵처럼 만들거나 도식화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에서 이거 딱 뭐라고 써줬는데 다 이거 이 줄로 막 쓴 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도표화해라 뭐 해라 하는 거를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써놓은 걸 갖다 보고 그걸 공부해서 또 여기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빼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보감도 변증을 뭐 제대로 했다고는 뭐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변증은 다 돼 있고 그 변증에 따라서 이 증상을 나누고 그 증상에 따른 맞춘 어떤 이 처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나름대로 그 동의보감 나름대로의 변증, 그 변증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하는 게 두통은 몇 정도 나눴죠? 두통, 머리 아픈 거, 열 정도 나눴죠. 그 다음에 심통 몇 정도 나눴죠? 구종심통 해가지고 9종류 나누고 해가지고선 9종류로 그냥 종류별로 나눴어요. 뭐 한에서 오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서 오기도 하고 뭐 풍으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원인이 풍이다 한이다 이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정도 변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풍으로 인한 두통에는 뭐뭐를 쓴다. 한으로 인한 두통에 뭐뭐를 쓴다. 그 처방 자체에도 보면은 그 처방이 써 있고 그 처방 내에서도 이거는 풍으로 인한 두통이지만은 증상이 이럴 때 쓴다. 또 다른 처방은 이럴 때 증상에 사용한다. 라고서는 나름대로 변증은 다 해줬어요. 변증돼 있고 그 다음에 쓰는 용례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과연 약을 똑같이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앞에 앉은 죄다. 좀 이따 뒤로 가서 할게요. 예. 처음에 하신 질문이요? 모감에 추가가 들어있어.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도 되고. 예. 그냥 저거 질문 퀴즈다 끝나. 거의 내용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잘 보여야 된다. 왜? 뭐 나름대로 이 정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야 된다. 그다음 아까 또 딴 친구 하나 이야기했을 때 뭐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다음 뭐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새로운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냥 공부가. 예. 그 뭔가 효율적으로 뭐 모든 처방이 맞다 아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그쵸, 같고 예.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아니 지금 현대의학적 지식에 비춰봤을 때 전혀 아닌 것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걸 그냥 아니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치료법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좀 이해하고 그거를 바라본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보내고 싶어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갔어. 그래도 동의보감 같은 한의학 고전들은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그 임상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에서 봤을 때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내용을 책에 담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엉뚱한 건 아니죠. 나름대로 다 있을 만한 것들 이 허준 선생님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정도까지는 많은 나름대로 증상을 많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안 그러면 또 임상 경험은 그렇게 모든 분야의 임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허준 선생이라고 그렇게 많은 처방이 아니라 환자를 봤을까요? 책 쓰기 바쁜 사람이 환자를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없죠. 환자 볼 수 있는 기간. 그러면 책을 어떻게 써야 돼요? 환자를 본 경험을 갖다 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책을 쓴 게 어떤 책이 있었죠? 내가 환자를 봤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 책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썼다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 예? 친구 경험방. 훨씬 더 앞으로 가서요. 인증 진학의 안. 더 앞으로 가서요. 지금 거의 뭐 조선시대 청대 뭐 이건데 한참 앞으로 가서요. 상한론 서문에 보세요. 우리 종족이 이렇게 뭐 있다가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중에 70%가 상한이라는 병이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에 자기는 어떻게 됐든 30% 안에 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서 환자를 치료를 막 했었는데 치료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상한 병에 대한 임상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책을 쓰겠다. 그런데 그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나보다 유명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뭐 처방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책들 이런 책들을 모아서 다시 편집해서 책을 쓴다. 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내용 뇌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자신의 임상 경험을 거기다 넣어가지고서는 상한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상한론에서 나온 육경 변증의 육경도 장중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죠. 어디에 나올까요? 육경이? 뇌경 어디 있게? 뇌경 나오고 당연하죠. 상한론보다 앞에 있는 책이 뭐 있어요? 뇌경 난격뿐이 없어요. 그죠? 뇌경 난격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둘 중 하나. 자, 뇌경이겠다, 난경이겠다. 둘 중 하나고 그럼 뇌경은 좀 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뇌경이겠다. 그럼 뇌경은 어디 있게 있을까? 과연 뇌경에서 나오는 문장에 육경이라는 걸 갖다가 장중현 선생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일까? 안 그러면은 뇌경에 그런 문장이 있을 것인가? 찾아봐야 되겠죠.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장중현 선생이 처음 만들었다. 육경변증을. 아니다. 뇌경에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감으로 찍어야 되겠죠. 감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 문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경이라는 문장이. 육경이라는 문장이 소문에 나와 있어요. 소문 연론에 보면은 연론.
자, 소문에 있어서 열이 난다. 환자가 열이 나는 증상이 환자가 있었다 했을 때 이 열 나는 환자를 갖다가 그 당시 내경 시대에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 유야라 라고 해서 지금 사람한테 열이 나는 이런 증상들은 모두 다 상한의 무리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상한론이라는 상한도 장주인 선생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한사에 상해서 내경에서 말하는 자연계 6기 중에서 한사가 내 몸을 상하게 해서 참기를 들어왔으니까 몸에서 좀 열이 나는, 오한 발열이 나는 이런 증상. 어떻게 보면 감기 전염적인 증상이죠. 감기 증상처럼 딱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몸에 열이 나는 이런 증상들은 모두가 다 상한의 무리이다. 한증에 상해서 나타나는 병증일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상한에 의해서 계속 또 이 병이 발전되는데 일일에 그러면서 보통 6 내지 7일 동안에 지나면은 죽게 되고 안 그러면은 그걸 지나서 한 10일 정도 되면 병이 다 낫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황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기백이 답하는 것이죠. 이 한자에 침범됐을 때 처음에 태양경, 두 번째 양명, 세 번째 소양, 태음, 소음, 거름이라는 6일의 경과를 거치면서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런데 그 경과를 거치고 나서 그 이 병사하고 정기가 서로 싸우다가 정기가 이기게 되면은 그 6일 지난 다음부터 이 점점 회복이 되어서 10일이 되어서 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상한, 내경, 소문 연론의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론 공부할 때 소문 연론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소문 연론에 보면은 상한론에서 말하는 육경이란 정의, 육경이 나타나는 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경 시대의 어떤 이 육경이 나타나는 증상과 상한론 시대에 말하는 육경의 증상이 달라요. 왜? 내경에서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했는데 상한론은 뭘로 보여야 된다 했었죠? 감기보다 좀 더 독한 독감 정도로 본다 했죠. 그래서 지금 말한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독감 형태로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보다 좀 더 전염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이런 독감 형식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내경에서 말한 육경의 어떤 증상과 상한론에서 말한 육경의 증상이 약간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고하면서 임상에서 자기가 임상을 하면서 보니까 내경에 말했던 육경의 증상과는 약간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상한론에서 또 육경제강이라고 해서 써줬어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한론에서 말한 육경제강과 내경에서 말한 육경제강이 약간씩 다르고 또 상한론의 육경제강은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의학인문에서도 육경제강이라 해서 또 그걸 갖다 육경을 또 말을 해줬어요. 의학인문은 명나라 시대에 나온 거니까 상한론으로부터 한 1200~1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당연히 바뀌겠죠. 증상들이. 그러니까 육경제강이라서 의학인문에서도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한의 육경제강이라는 이런 걸 갖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경, 상한론, 의학인문 이 세 가지의 육경제강이 다 나타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경에 병사가 들어왔을 때도 나타난 증상들이 시대에 따라서도 약간씩 변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원래 말로 돌아가서 허준 선생이 그 많은 병들의 증상에 대해서 환자를 봤을까? 책 쓰기 바쁜데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준 선생이 똑같죠. 그 상한론에서 이 장중현 선생이 육경제강을 갖다가 내가 처음 만들니까 참 어려워. 근데 내경 보니까 있어. 그거 그대로 가져오자 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준 선생은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많은 책들, 그런 책들에서 진짜 이 책을 믿을까 말까. 자, 여기 경락학인데 이 경락학 이 책을 믿어야 돼 말해야 돼. 그 당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니까 나름대로 좀 믿을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학회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만들어낸 낸 책들이 많았죠. 당장 의학인문만 하더라도 이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의학인문이 뭔가도 몰라요. 그냥 의학인문 책 제목 그냥 의학인문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그 내용이 무엇이다 전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떠받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과연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허준 선생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보던 책들, 의학의문이라든가 그다음 만병의 의문보감 같은 이런 그 자기보다 좀 더 앞선 시대, 거의 유사한 시대에 나왔던 유명한 책들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학 이론들을 몇 개 비교해 보니까 두통이라 했을 때 두통 어떤 사람은 9종류, 어떤 사람은 10종류, 어떤 사람은 12종류 나눴는데 그걸 쭉 분석을 해보면서 모아보니까 뭐 10종류, 9종류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아마 9종류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준 선생이라고 모든 환자를 다 보고 그걸 갖다가 처방을 다 검증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나와 있는 동의보감에 나온 많은 이 처방들도 과연 얼마나 검증됐을까? 이것 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의보감에 대해서 우리보다 이제 좀 앞선 세대죠. 우리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되기 전이나 이때 좀 나름대로 유명하셔서 동의보감을 연구하셨던 이런 분들, 특히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경희대학교의 김정지 학장님이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동의보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환자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을 활용을 많이 하셨던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도 진료요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진료요감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동의보감 요약판, 동의보감을 좀 요약하면서 한글로 쓴 것이죠. 대부분 이 동의보감 이후에 나오는 우리나라 서적의 대부분은 동의보감 아류예요. 동의보감에 있었던 내용을 거의 뽑아오거나 내용을 정리하거나 좀 일부만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비교적 근대에 와서도 이 동의보감을 갖다가 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진료요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김정재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보면은 나중에는 처방을 이런 책은 이런 처방에 이런 병증의 병에 이런 처방 좋아. 그런데 내가 실제 써보니까 이거 잘 안 들어. 그래서 처방을 좀 바꿔서 내가 써보니까 이 처방이 훨씬 더 잘 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보는 관점은 동의보감 관점을 가지고 처방을 내고 했는데 그 동의보감 처방이 안 맞으니까 또 새로운 처방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그 김정재 교수님이 당신이 새롭게 처방을 구성했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에 나왔던 동의보감도 지금 사람들한테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바꿔야 되겠죠. 우리도 처방을 그대로 쓰겠다. 동의보감 좋으니까 이거 그대로 써야 되겠다 아니라 동의보감 처방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잘 안 맞는다 생각되는 것들은 또 수정을 해서 또 한번 써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수정했던 분이 그 김정재 교수님 분이 계시니까 진료요감 책이란 책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보면은 또 이 처방 안 맞아 이걸로 써라고 또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는 처방도 많이 있어요. 그럼 김정재 교수님 처방 써보고 이것도 안 맞으면 또 내가 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전을 보면서는 그런 식으로 이 허준 선생은 전체적인 병을 어떤 형식을 받느냐, 질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뭐 전체적인 책 읽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이쪽 뒤로 앉았으니까 뒤에서 한번 이야기하죠. 예. 뭐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뭐 우리가 하는 내용들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소감이랄까 이야기랄까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냥 과제가 있었으면 그 과제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정말 엉뚱한 대답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놓았는데 좀 계속 쓰다 보고 요령이 생기니까 먼저 동의보감 자체에다가 그게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넓게 가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하면은 그때서야 좀 괜찮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냈다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물어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으로. 아직 한의학은 어쨌든 한자로 써 있는 서적들이 많고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인공지능으로 진행하는 것의 큰 장점은 모르겠으나 뭐 수업을 통해 배운 게 있다고 하면 인공지능을 쓰는 방법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쓴다 하더라도 한의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사실 처음 사용해 봤는데 ChatGPT가 나왔을 때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나중엔 정말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은 하되 경계를 계속해서 하면서 좀 올바르게 사용을 해가야 저희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뭐죠?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었을 때 교수님이 이제 틀린 내용을 고쳐주시고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틀리게 되면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틀린지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약간 비판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까이 그냥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다 가죠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인공지능 답변해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봤는데 이번 수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100% 활용하려면 일단 스스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동음이어 그것도 구별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챗GPT나 제미니가 말해주는 내용이 다 옳은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원래 고전 서적들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약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그런가 한의학을 되게 대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전문가적인 이런 것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 한의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또 한의학 말고 뭐 중국에 있는 이 중국의학 이런 것들은 또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하다 보니까 뭐 또 그쪽 사람들 걸 많이 인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검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 언어 모델로서 언어를 갖다 막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예전에도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해라 라고 하는 이런 수업을 해보면은 항상 자기 생각나는 데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책에서 나온 거하고 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써요. 근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하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뭐 건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때 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또 인공지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또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잘못됐다고, 잘못 말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부정을 안 하고 발표를 시켜보면 그냥 그대로 발표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이 잘못된 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을 종합을 해서 이 지식 중에 이 지식하고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가 좀 다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얼마나 믿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고, 특히 잘못 말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잘못 말하는 걸 갖다가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하게 교육을 시켜주면은 나중에 조금 더 이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가장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라고 봐요. 나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퀴즈 답변 모아서 그 답변 중에서 질문을 내가 이런 답변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수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나오는 거면은 그냥 본인이 궁금해하고 싶은 거,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 중에 아주 일부만 뽑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말해줘. 인공지능한테 뭐에 대해서 말해줘 하면은 잘못 말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주고 이걸 한의학 전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좀 어렵게 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던가, 안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처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미리 습득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뭐 특히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하잖아요. 뭐 통역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외국 나가서 할 때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통역이 서로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가면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특히 이것이 한의학적인 분야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의학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덕분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단순한 지식을 갖다 총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마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에 우리가 뭐 동의보감이라면 동의보감을 싹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뭐 있는 거 말을 해줘 하면 아마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답변해 주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변이 지멋대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잘못된 거 수정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하다했죠.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수업에서는 해당되는 분야 뭐 주제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하는 걸 갖다가 인공지능이 도와주면은 좀 더 검색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검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좀 인공지능을 활용해보고 했는데, 조금 취지와 약간 달리 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아마 2학기 때도 아마 또 이런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를 계속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처음이든 나도 처음이에요. 그죠? 나도 뭐 인공지능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고, 그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데도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하는 것들 많은 걸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는구나, 뭐 대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마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데서 보면은 인공지능 활용하는 실제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또 뭐 서울대학교 교수학센터에서도 또 그런 걸 갖다 해주는 것이 있고 그걸 또 유튜브 방송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하면서 질문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 하는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배웠어요. 배우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하나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개업하고 할 이때쯤 되면은 인공지능은 그냥 자연스럽게 와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인데 그때도 어떻게 인공지능의 질문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인공지능도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에서 잘못된 부분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 새로운 문서에서 똑같은 질문을 안 그러면 답이 나온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수정하라고 몇 번 이렇게 시켜보면은 지가 잘못된 것, 또 안 그러면 다른 인공지능에게 또 나온 결론을 갖다가 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또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인공지능마다도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따로따로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분만이었나? 여기는 아니고 다른 분만에서 원문 하나 주고 원문을 분석해서 도표화해라. 했더니 그걸 또 도표화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크로바엑스는 도표화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GPT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또 도표를 잘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더 유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 볼 수 있고 한 가지에만 딱 글을 쓰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까지는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한번 받아보는 거. 그 나온 답변을 바꿔서 또 이렇게 질문해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해서 검색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검색하는 것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하는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질문을 잘해주고 그 질문에서 또 답변이 나왔을 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3년째 배우고 있는 거지만은 좀 더 한의학적인 지식은 인공지능도 잘못 말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잘못된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뭐 대략 그 책을 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자 없으면은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종강이 되죠. 오늘 종강이 되고 기말고사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거 제출 기간이 언제죠? 네, 그때까지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았어요. 수업 마칠게요.